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24년 2차 시험이 이제 끝남으로써 올해 시험이 이제 다 끝이 났는데, 일단 시험 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시험이라서 이제 더 좀 그랬을 수 있잖아요. 이제 시험이 일단은 이번에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 조금 이전과 다른 지문들이 좀 보여서 형법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소송법만 놓고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법은 좀 빠르게 풀면서 좀 이런 점수를 좀 이렇게 확보하는데, 형법에서는 틀리는 것을 좀 만회하는데, 근데 소송법에서도 만약 틀려준다면 형법에서 틀리고 소송법에서 뭐 더 틀려버리면 안 되겠죠. 소송법이 좀 틀리더라도 형사소송법 파트에서 틀리지 않았다면 뭐 어느 정도로 좀 선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 6개 정도 이렇게 틀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형사법은. 근데 소송법에서는 다 맞춰주고, 그래도 뭐 다 맞춘다는 것이 조금 이제 그렇긴 하면 하나 정도 뭐 이렇게 틀린다고 했을 때 더 이상 틀릴 거는 그다지 보이지도 않고요. 일단 소송법에서는 향후도 이 정도 수는 나온다면 이런 다 맞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형법 부분이 형사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추후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형사법은 이 앞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뭐 이렇게 강하게 22년도에 났던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한 3번 정도 이렇게 쭉 갔을 때, 이번에 형사법 중에서는 형법 부분이 좀 어려웠다면 다음번에도 뭐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소송법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형사법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정도 난도를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도 출제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를 유지해 나간다 하면 향후도 한 6개나 5개, 조금 더 이제 적게 틀린다고 했을 때 한 4개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제 맞춰줘야, 이제 틀린다고 했을 때 한 이 정도 선에서 끝을 내줘야 여러분 합격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속어를 통해서 푼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여러분, 지문을 이전에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형태의 지문이 아닌 지문으로 넘어갔을 때는 강사들이야 이제 뒤에 우리는 뭐 시간의 압박감 없이, 또 수험생의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문을 분석할 때는 그렇고, 실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여러분 좀 대비가 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운용의 기술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푼다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모르는 지문이 있으면 빨리 제끼고 다른 지문에서 승부를 건다는 생각. 근데 풀다가 박스에 개수인데 모르는 지문이 있다, 과감하게 제끼고 넘어가는, 뭐 2개 정도 모르겠다 하면 고민하지 말고 제끼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시험 운용이 앞으로는 더군다나 더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운용의 기술을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시험장에서 아주 원활하게 그런 운용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먹고 또 오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물론 이 친구는 최종에서 안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봤던 친구인데, 다시 본다고 할 때 시험 기간, 공부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안 되고 마음을 잡고 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또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또 합격해 보면 좀 더 쉽거든요. 그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너무 모르는 지문들이 많아가지고 수성법은 이제 그뜬하게 이렇게 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수성법이었는데, 오히려 수성법이 그뜬하게 풀려서 자신감을 갖고 경찰학을 봤더니 너무 막혀가지고 다 제끼고 넘어가는 것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근데 말려서 계속 봤다면 애를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푸는데 뭐 그런 대로 이제 풀어내고, 근데 형법을 보는데 또 이전 같지 않은 그 느낌이, 형법도 잘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것도 다 제끼고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한번 쭉 보니까 보이더래요.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풀어내는 문제도 있고, 물론 모르는 문제도 있죠. 이런 것들은 또 그 당시 어떤 느낌으로 또 찍기도 하고, 또 운이 따라주면 한두 문제 또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합격 점수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앞에서 뚝 봤더니 용두라는 이름이 있더래요. 제 이름이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늘상 하는 말, 시험 운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시험을 운용을 잘해야 되겠다. 막히는 문제가 있었을 때 운용이란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제끼고 넘어가는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정말 잘했다.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때, 특히 뭐 헌법이란 이런 과목들을 보거나 또는 경찰학도 내가 익히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형법도 그런 느낌이고, 이번에 그것을 벗어난 게 수성법인 듯 보여요. 뭐 제가 뭐 여러분에게 잘해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보게끔 한 뒤에 시험장에 집어넣었다는 것도 뭐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성법은 전형적으로 심판례 같은 것도 충분히 나올 법한 내용들을 물어봤던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과목들에 있어서 조금 다른 지문이 나왔을 때 그 지문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문에 쉽게 답이 나오니까 제끼고 넘어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아무리 공부해도 그런 지문은 앞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해설 강의 하나도 안 들어도 돼. 요게 중요하다. 이 느낌만 딱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하산을 해도, 여러분이 가도 충분히 그걸 머릿속에 딱 받고 앞으로 이제 다양한 모의고사가 있을 때 그걸 적용을 해보세요. 이제 한번 보죠. 일단 28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총평을 했는데, 일단 고루 나왔습니다. 고루 나올 법한 내용들을 다 물어봤어요. 문제는 좋습니다. 다 좋고 개수가 없어요. 박스는 있지만 개수가 없어서 또 난도가 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루 나왔습니다. 고루 나왔고, 우리 수사준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조문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는 그다지 뭐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판례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평은 중하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수성법을 놓고 보면 다 맞거나, 아니면 뭐 실수 정도를 한 번 허용한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 이 선에서는 좀 끝내주고요. 형법에서 좀 틀렸을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해요.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 두 번째 장에 뭐 누가 뭐라 하든 간에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저보다 더 경찰 쪽에 오래된 강사가 뭐 한두 명 정도 있을까요? 전국에 없어요. 제가 그때 노력을 하지 않는 강사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다 개소리예요. 취소. 좋은 말씀일 텐데 다 필요 없어요. 기출입니다. 기출. 뭐 다르게 나오지 않냐? 이거 소고를 통해서 푼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각을 돌이켜 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잡아준다. 그렇게 안 잡았어요. 이 앞으로도 경찰 어려웠고 뭐 다 어려웠는데, 헌법 어려웠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 형태로 나옵니까? 또 다른 형태로 물어보는데 안 돼요. 그냥 이건 전형적으로 나오면 컷이 올라갈 거고, 여러분 다 맞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속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그 속을 통해서 풀 때 그러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속을 통해서 풉니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를 다 잡으려고 하면 모두를 다 놓쳐요. 결국은 딱 두 가지 맞어요. 뭐 이건 정석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뭐 어떻게 변하든 간에 컷이 알아서 조절해줘요. 컷이 알아서. 커트라인이 알아서 조절해준다고. 뭐만 하면 되냐? 기출. 이걸 놓치면 뭐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다 먹어줘야 돼요. 기출을 통해서 소화가 나는 것은 딱 그것이면 돼요. 그 다음에 심판례. 그 심판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 분위기상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심판례는 그냥 지금은 결론만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심판례는 그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것으로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딱 두 가지 맞어요. 심판례 그리고 기출 이 두 개만 내가 확실히 잡고, 나머지는 답으로 유도되지 않는 지문이 있으면 제끼고 속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승부 건다. 이 두 개를 다 벗어나서 어려운 문제다. 틀려주자고요. 컷이 조절해 줍니다.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수성법에서는 보여줄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볼록이 안 돼서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수성법에서는 그다지 보여줄 게 없어요. 다 우리가 했던 것이고 다 쉬었던 것이라서. 근데 헌법에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다 그렇게 짚으세요. 그렇게 짚으세요. 그럼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 고생했는데 정말 참 고생했습니다. 고생. 자, 그러면 28번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자세하게 풀 필요도 없겠죠. 1번, 2번, 3번은 다 옳은 겁니다. 뭐 전형적인 형태죠. 이게 4번도 너무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영장을 이제 사회 경합에 관한 거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경이 먼저 영장 청구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수사가 가능하죠.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에 해당 영장이 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죠?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나왔죠. 나머지는 다 옳고요. 그 다음 29번. 29번은 기억범 같은 경우에 우리 진술급금 고지, 피해자 신문하기 전에 고지토록 되어 있는 거죠. 옳은 거고요. 그다음 미연번에 우리 피해자 신문 시 신뢰관계의 동석은 할 수 있는 거죠. 동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야 하며. 틀렸죠. 디귿번은 옳은 겁니다. 우리 수사준칙 이야기죠. 심야조사 안 된다. 그런데 심야조사 되는 경우 있죠. 그것을 가지고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심야조사 되는 경우는 내가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기억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출제자가 앞으로 출제할 것 같은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리얼번이 틀렸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우리 영상 녹화입니다. 영상 녹화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그 봉인을 하죠. 봉인하고 그 자리에 김영란에 또는 서명을 하는데 그 봉인하기 전에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자고. 요구를 하면 피해자 측에서 그때 재생해서 시청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구가 없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네 번째 줄 맨 뒤에 요구가 없더라도 재생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립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리얼번 틀렸습니다. 이 두 개가 틀렸죠. 또 개수를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더 쉽게 느꼈을 것 같아요. 개수를 물어보면 하나 정도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수가 없었던 것도 좀 난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개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한 두세 개 정도 선에서는 개수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해두는 것도 좋아요.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30번인데 1번은 어렵지 않죠.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장 체포했다 석방한 자는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축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사 청구 후에 피해자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있는 경우에도 결정 체포된 피해자를 석방을 명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축구심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피고인이 되었죠. 이전 같으면 피고인에게는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청구권자 아닌 자의 청구고 기각했을 텐데 2004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해서 수성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적부심을 청구했고 검사가 전격 기소해서 피고인이 된 경우에도 적부심 절차는 계속 진행해요. 청구할 이유가 있으면 석방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옳은 거죠. 3번에 사법경찰은 체포영장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데 한정해서 영장을 타인에 주고 타인이 간수하는 가혹 근조물 항공기 순찰에 피해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했고 법이 바뀐 거죠. 그렇죠? 수성법이 우리 영장체포나 영장구속의 경우에 우리 영장체포, 영장구속을 하기 위해서 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있죠. 단 이때는 수색영장을 발부할 시간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수색을 했을 때 사후 수색영장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 경우에는 사후 수색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이거 할 때 영장주의 예외, 대물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예외 6개를 딱 해놓고 그 중에서 3개는 사후영장이 필요하고 3개는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 라고 했죠. 그 중에서 사후영장이 필요 없는 거 216조 1항 1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만약에 혹 놓쳤다면 조금 더 이제 기본을 닦으셔야 됩니다. 기본을. 그러니까 다른 거 한다 해서 이런 거 맞출 수 없어요. 그냥 기본을 조금씩 닦아야 돼요. 심화 때는 이렇게 훅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고. 이거 만약에 틀렸다면
기본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런 기본 부족 한두 문제가 여러분을 갖다가 한 번 더 좌절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기본을 안 해요. 한다더라도 졸아요.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이제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심화가 뭐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물론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걸 틀렸다. 자, 이번에 체포된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 아니 그 3번 우리가 금방 했다 그죠? 3번에 이제 답이 나왔고 그 4번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행위의 가벌성, 범죄 현행성, 시간적 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증거임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대량의 여지가 있다. 이건 뭐 전형적인 형태의 지문입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 판단에 관한 이야기죠. 옳은 겁니다. 그다음 31번요.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인데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피고인 구속할 때 208조가 적용됩니까? 208조는 뭔데요? 구속 석방한 자를 다시 구속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른 중요한 증거. 이것은 언제? 수사기관이 재구속할 때. 됐죠? 법원이 구속할 때는 208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따라서 208조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거죠. 2번. 피해자가 체포 구인된 경우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기간은 피해자를 체포 구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렇죠? 체포에서 구속으로 넘어간다. 미체포 피해자는 구인을 통해서 구속으로 넘어간다. 이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구속기간은 체포 구인된 날부터. 3번에 이 3번을 혹 놓쳤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청구권자들 있죠. 청구권자들. 거기서 제가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한 3개 정도 기억하자. 나머지의 가족 동거인 고용자 들어가면 틀린 것으로 가자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측부심 청구권자 있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에서 안 하고 심화 때만 잠깐 하는 건데 피고인 보석 청구권자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있어요. 또 하나 신뢰관계인 동석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있죠. 이거 아니면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들어가면 틀린 것으로 하자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틀리죠.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속 취소를 청구할 때는 누구? 뭐 피고인이라든가 그다음 변호인, 그다음 변호인 선임권자요. 법배직형이죠. 이들이 청구하는 겁니다. 그다음 4번에 구속 전 피해자 심문하는 경우에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소환개수를 점검물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사법경찰관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구속기한을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늘 뭐 접수부터 반환까지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옳은 겁니다. 그 다음 32번에 압수수색, 기억번에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 거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피해자한테 사본을 교부토록 되어 있죠. 피처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건 관계의 개인정보가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불가피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사준칙 이야기죠. 위헌번에 압수영장 여러 범죄 혐의 사실관계에 있는 범죄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요. 인적 관련성에 관한 건데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죠. 틀렸죠. 인적 관련성에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죠. 그래서 제가 늘 인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의 범위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디귿번.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임의 제출물 압수. 임의 제출물 압수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후영장에 관계된 거죠. 사후영장 필요한 것 3개, 필요 없는 것 3개. 이거 정리되어 있으면 앞에 문제도 또 이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사후영장 유하지 않습니다. 리얼번에 여러분 여기서는 뭐 키워드 확장자 검색의 3번째 줄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선별해서 압수가 끝났죠. 현장에서. 수사기관 사무실에 와서 탐색하는 것은 압수가 끝난 압수물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는 참여권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죠. 맨 마지막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선별해서 압수를 했다 하잖아요. 그래, 압수가 끝난 겁니다. 현장에서. 그 다음에 33번에 우리 통신자 노출 중요하다 했죠. 여러분. 기억번호 옳은 겁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감청의 의미예요. 감청. 실시간으로 지덕체록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죠. 옳은 거고. 미연번에 이거 너무 쉬운 거죠. 1개월 아니죠. 2개월이죠. 2개월. 2개월이고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총 연장 기간은 1년이고요. 그 다음 특정 범죄는 3년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디귿번에 우리 긴급통신자 조치 가능한데 30시간 이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중지하고 폐기를 해야 합니다. 옳은 거죠. 리얼번에 이거는 가로 안이 틀렸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포함이다, 제외다 이런 거 나오면 오답 걸리는 위치예요. 전에도 한번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사법경찰은 통신전투에 집행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냐는 처분,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제외한다. 라죠. 제외한다. 포함이다. 틀렸죠. 나머지는 뭐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지문 자체를 놓고 보면 다른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 포함한다가 틀렸습니다. 제외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미연번에 통신일보호법 3조 1항을 위반한 불법 감청에 의해서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통신일보호법 4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며 동의했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여러분 위수정은 동의를 해도 증거를 못합니다. 그렇죠? 절대적 배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동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증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인데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해 진단서 있죠.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것인데요. 상해 진단서는 상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댄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직접 바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죠. 상해는 증명해 줄 수 있지만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어떻게 직접 증명해 줍니까? 자기가 자해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병원 가는 길에 다른 사람한테 맞아서 상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제3의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해 진단서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틀렸죠. 2번, 3번, 4번은 너무 쉬워요. 2번은 우리 명예수재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증명인데 누가 한다고요? 행위자가 한다 했죠. 자율은 증명이라고 했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전문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죠. 3번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왜? 초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범죄 사실이죠. 엄격한 증명이죠. 그 다음에 교사범입니다. 교사범. 이 교사 사실, 이거는 범죄 사실이니까 엄격한 증명이 요구돼요. 그런데 교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옳은 거죠? 그 다음 35번을 볼게요. 이 법수입 증거배 접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런 것들은 너무 쉬워요. 1번은 우리가 심판할 때 다 했던 건데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할 당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앞선 휴대전화 증거능력이 문제된 경우에 휴대전화 제출에 관해서 검사가 임의성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면 이미 제출했는데 그 이미 제출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못했다면 증거력이 없다. 이미 제출이니까 그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서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서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서 출력하거나 다른 지장 매체에 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에 관련 없는 전자정보, 무관 정보는 삭제 폐기해야 합니다. 옳은 거죠. 이제 3번에 긴급 체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증 운전면허증 압수했다는 겁니다. 전화사기죄예요. 전화사기죄니까 다른 사람의 주민증 운전면허증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압수의 대상물이 됩니다. 나중에 점유일탈물 횡령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있죠. 왜? 압수가 적법하니까. 4번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되고 되게 중요하다. 이게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범위예요.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의 범위가 꼭 뭐 경찰서의 조사실에서 또는 검찰청의 조사실에서 그때 연필과 종이를 건네면서 네가 직접 적어봐, 요것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조사할 때 연필과 종이를 건네면서 직접 적게 한 경우도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적어서 가지고 온 것도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로 봅니다.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36번 자백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은 옳은 겁니다. 압수조서인데 피고인 자백 진술 부분이 압수조서에 자백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압수조서지만 자백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뭔데?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우리 쓰려는 타이틀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 신문조서니까 내용 인정이 요건이죠. 내용 부인하면 증거를 못합니다. 이번에 상업장부 항해 일지,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서 작성되고 문서 내용 중 범죄사실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뭔데? 회사의 재무 담당 이사의 업무 수첩이죠. 재무 담당 이사가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공무원에게. 그래서 뇌물 공여죄로 기소가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놈이 뇌물을 줬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첩에 일부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백하는 문서로 볼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했죠. 재무 담당 이사의 업무 수첩은 2개입니다. 독립 증거니까 자백이 아니고 독립 증거니까 보강 증거 된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신용할 만한 증언 아래 작성된 문서죠. 그래서 315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재무 담당 이사의 업무 수첩은 2개예요. 독립 증거, 자백이 아니고 자백한 독립 증거, 보강 증거 된다. 그다음 315조에 해당된다. 이 2개. 보강 증거 될 수 없다. 여기에 상업장부 항해일지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이걸 맞고요. 그다음 3번이죠. 3번. 제가 좀 나서서 풀었네요.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무면허 운전 전체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도 됩니다. 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이게 4번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압수조서입니다. 수사기관이 잠복하고 있다가 압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조서를 적을 때 목격담을 적었을 때 이거는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가 되겠죠. 이것은 이 휴대전화의 임의 제출에 대한 압수가 위법했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증거입니다. 자, 만약에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이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되는가? 적법한 거니까 보강 증거가 되죠. 보강 증거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옳은 겁니다. 37번 전문 법칙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1번은 옳은 겁니다. 1번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서 작성됐다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래요. 그렇다면 그 맨 밑에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313조 1항 전 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옳은 거죠.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2번입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생겨졌음에 대한 증명은요, 개연성에 따른 정도로 부족하죠. 반대신문 등을 통해서 굳이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서 실적 직접 신의주의 전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옳은 거고. 3번입니다. 이건 전문법칙, 전문정거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잡아두라고 했죠. 뭔데?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발언을 들은 A가 법정에서 증언한 경우에 만약에 갑의 절도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갑의 절도 사건이라고 한다면 원진술 내용이 요정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돼요. 그런데 을로부터 갑이 도둑질한 것을 보았다라는 발언을 들은 A입니다. 을의 갑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이 명예훼손을 직접 경험한 자가 A죠. 그렇죠? 그래서 A의 진술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원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본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전문 증거로서 전무법칙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이건 원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본래 증거가. 우리 늘상 했던 건데 여기 갑이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절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한 게 을입니다. 자, 을이 A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임의로 C를 넣어볼게요. 이런 경우에 자, 이네들이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자, 갑이고요. 갑이 C에 대한 절도고요. 이 절도를 목격한 것은 을이고요. 을이 A한테 말을 했고 A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경험자 이야기가 전달됐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전문 증거가 맞습니다. 원진술은 이게 원진술인데 절도죠. 원진술의 내용이 요정사실이면 전문 증거. 그런데 또 다른 법정을 한번 보면 여기 을의 갑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이 을이 자, 갑이 절도했다라고 A한테 이야기하고 이것이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명예훼손일 텐데요. 이 명예훼손을 직접 경험한 자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자, 을이 절도하는 것을 봤다 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을 재판하는 법정이라고 한다면 이 A의 진술은 경험자 이야기를 직접 경험자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원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원진술의 그 존재죠, 존재.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정사실일 때는 이때는 원본 증거가 됩니다. 원진술의 내용이 요정사실이다, 전문 증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정사실이다, 원본 증거. 그러니까 여기서 A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갑이 절도했다 카더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요정사실이 뭔지를 봐야 돼요. 요정사실이 절도면 이건 전문 증거고요. 요정사실이 명예훼손이면 원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진술의 내용 절도죠. 이게 요정사실이면 전문. 원진술 이것의 존재가 바로 명예훼손이죠. 이 존재 즉 명예훼손 이것이 요정사실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면 원본 증거가 됩니다. 이거는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물어보는 이에 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멈췄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알면 되는 건데 체포구성 적견부는 안 된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된다 하면 틀리다. 물어보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3.15조가 안 된다. 그리고 탄핵 증거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3.15를 물어봤죠. 볼 수 없다. 옳은 겁니다. 38번에 전문 증거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옳은 거죠. 우리 221조가 참고조사입니다. 참고조사 할 때 우리 소송법 참고조사 할 때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범죄 사실 증명을 위한 독립적인 증거 사용은 안 되죠. 옳은 겁니다. 근데 성폭력 특별법상의 영상 녹화물은 범죄 사실 증명을 위한 독립적인 증거 사용이 돼야 안 돼? 되죠. 그 다음 2번에 악덕 사취업자 A와 채무 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자 기소가 됐는데 갑의 친구 B는 공판에서 갑이 나에게 악덕 사취업자는 죽어도 싸다, 내가 A를 없애버렸다, 이게 피고인의 말을 들은 겁니다 라고 정언했다면 갑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에 대한 증명되었다면 B의 진술은 정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피고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진술하는 거죠. 전문 증거입니다. 뭔데요? 자, 피고인의 말을 듣고 진술하는 거니까 316조 1항입니다. 316조 1항은 특신 상태죠. 특신 상태. 증거로 쓸 수 있다. 옳은 거고. 이게 316조 1항을 묻고 있는 거죠. 3번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 요하여 판사 영장을 시행된 것으로서 216조 3항에 한 금적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는 타이틀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황조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의 그 본질이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검증이라는 겁니다. 우리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검증은 영장 없이 가능해요. 근데 사후에 지시 없이 영장을 발부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받지 못했다면 증거를 못하는 거죠. 옳은 겁니다. 4번에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한 조사자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조사 당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된다? 아니죠. 요거는 뭔데요? 자, 여기 갑이 을에게 범죄를 범했는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병이 있어요. 자, 우리 수사기관이 참고조사합니다. 을을 참고조사할 수도 있고 병을 할 수도 있죠. 여기 자기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자,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뭔데 이거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러면 나중에 수사기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316조 2항입니다. 왜? 피고인 아닌 타인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316항은 필요성하고 특신 상태가 요건입니다. 필요성은 원진술자의 사실 외소준이 그 요건이죠. 그리고 요놈이 이렇게 말을 할 때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병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이 준한 사유로 진술을 못 해야 돼요. 그런데 자 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조상치 진술을 부인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뭐 필요성 탈락, 이양 탈락 따라서 조사 증언의 증거 능력은 인정 안 됩니다. 됐죠? 이건 가장 전형적인 스토리잖아요.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39번 탄핵 증거. 이번에 공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 신용카드 이용 내역서 이 사본이 비록 공판 과정에서 그 입정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 입정 취지 그리고 제시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거 목록에 기재가 되지 않고 증거 결정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탄핵 증거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엄격한 증거 조사를 요하지 않아요.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만 하면 돼요.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번에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도 법정에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내용을 부인하면 사행 작성 신조서는 증거로 못해요. 그런데 이게 임의성이 있다면 법정 진술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3번에 검사가 A에 대한 참고 조사를 한 후 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A가 공판장에서 나와 참고인 진술서에 대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참고인 진술서는 A의 위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거다. 당연합니다. 우리 참고인 진술서 있죠. 승립의 진정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증언이 없죠. 그런데 조사할 때는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법정에서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참고인 진술서 들어오니까 승립의 진정을 부정해버렸다. 승립의 진정이 부정됐으니까 증언이 없지만 이전에는 봤다. 지금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는 이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왜?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니까. 4번에 탄핵 증거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 수단을 강구할 길에 사전에 부여해야 할 것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해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탄핵 증거도 상대방도 방어의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미리 알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40번인데 그 사례가 되게 쉬워요. 사례는 여러분 다 보셨을 테니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에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번이 더 전형적인 거죠. 우리가 다 풀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도. 그렇죠? 어떤 겁니까? 이건 자, 강간 행위의 실행에 나갔습니다. 근데 강도의 범위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강취했다는 겁니다. 계속 강간 행위를 마쳤다는 거죠. 이거는 뭔데? 강간죄하고 강도죄의 경합범이 아니고 뭔데? 이거는 강도 강간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 틀리고요. 3번은 어떻습니까? 3번은 피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동서간 신뢰관계된 사람 갑을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좋아요. 만약 동서간 사람이 갑에 대한 진술을 한 부분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건 동서간 신뢰관계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 신문조사 되는 것 아니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이건 문자 메시지인데 내가 강간을 당한 것을 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이게 뭔데? 이거는 진술서죠. 그렇죠? 진술서. 이때 내 보낸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찍어서 법정에 들어왔다면 동생은 나올 필요 없어요. 근데 동생의 휴대전화기에 문자 메시지를 띄워서 찍었기 때문에 동생도 나와줘야 돼요. 동생이 나와서 그래 내 휴대전화기에 온 문자 메시지 맞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이거는 왜? 동생 것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술서이기 때문에 작성자인 그 누나가 법정에 나와서 승배 진정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4번이 옳은 겁니다. 여기까지 좀 문제를 풀어봤는데 조금 이제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기본과 심화해서 다 하는 거고 또 문제를 통해서도 많이 다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봐야 되면 이제 꾸준히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이 필요하면 기본도 한 번 더 자문이 들어보고, 그리고 심화도 이렇게 해보고,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거 찾을 필요 없고, 뭐 할 필요 없고, 그냥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딱 보면 보입니다. 정말 꾸준히, 참 얘들 꾸준히 한다. 다 붙어요. 다 붙더라고요. 다 붙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봤는데 마음이 짜죽업죽하더라고요. 꾸준히. 이런 필요한 내용들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는지 군데군데 뭐 잔소리 같으면 잔소리 같은데 그거 다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냥 꾸준히 해보세요. 결국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이 반복하는지가 관건이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야 또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니까 좀 들을 거 있으면 좀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또 반복적으로 보시고 이것을 좀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내년 1차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형사법 그 중에서 형사소송법 해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